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 주 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주 후반부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코인 시장 쪽에서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훈풍이 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네. 주 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 초에 한 27,7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월요일에. 네, 한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면서 24,000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수요일에 다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2분기에 매각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네네. 약간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한 23,000달러 선을 좀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좋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네.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2.0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소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 증명 방식을 네. 비트코인의 그 채굴기를 돌리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사용자의 코인 지분에 따라서 블록을 증명하는 POS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업데이트를 이더리움 2.0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채굴 방식과는 다른 채굴 방식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직접적으로 블록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더리움 2.0 업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서요. 네. 더군다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서요. 시장의 훈풍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런데 검찰이 지난주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이틀 전이었죠.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저께 네. 수요일에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네.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한 오후 5시 30분쯤부터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7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총 15곳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지난 5월에 테라 사태가 있었잖아요. 테라 루나 사태요. 네,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있었죠. 네. 네, 5월에 남부지검이 합수단에 이 테라 사건을 배당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테라 사태 관련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도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거래 내역 등이나 아니면 관련 정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의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의 주택도 그 집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저희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테라폼랩스, 그러니까 테라의 발행사죠. 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혹은 관계 인물들까지
같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여기에 신현성 테라폼레스 공동 창립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인 20일에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신현성 공동 창립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이 현재 신현성 테라폼레스 공동 창립자가 타이 홀드코어라는 회사의 총괄로 있거든요. 네. 총괄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자회사인 타이 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라폼레스 관계사이자 테라폼레스 출신 인물들이 있는 커널 랩스 그리고 건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플렉시 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워낙 이 규모가 큰 루나 사태, 이 테라 루나 사태가 워낙 규모가 컸다 보니까 수사도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 이야기도 해볼게요. 여기 통화청 총재가 테라폼랩스가 무허가 영업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계속 이제 테라폼랩스가 좀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그 테라폼랩스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의 총재인 라비 메논이 이거에 대해서 지난 이제 20일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건 맞지만 본사에서 이제 본사를 운영하면서 네.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면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을 해놓고 그 신청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테라폼랩스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라이선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의 입에서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 당국에 라이센스 신청을 하지 않아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취재에 따르면 사실은 그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라이선스를 받은 곳이 네 곳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시기 기준으로 네. DBS 리커스라는 곳하고 그리고 인디펜트 리저브, 포모페이, 트리플 A까지 합해서 총 네 곳뿐인데요. 일단 좀 관행상 원칙적으로는 이 라이선스 신청을 하고 정식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을 받은 뒤에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그동안 이 업계 관행상 이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고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회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원래는 정식적으로 발급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제 사례로 테라폼랩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3에로 캐피탈, 볼드 같은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라폼랩스만 찝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가장 좀 안 좋은 사례로 테라폼랩스와 그 테라폼랩스를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싱가포르 총재는 정말 이 왜 라이선스 신청을 안 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뭐 사실 화가 났는지 뭐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거는 사실 보이지는 않아서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네. 가상자산 규제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좋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이 좀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좀 강화하는 논의가 좀 이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벌금 44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똑같이 라이선스 관련 문제인데요. 네. 네덜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12월 1일까지 바이낸스는 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그 라이선스를 등록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했다. 이 취지에서 벌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네덜란드 미등록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 200만 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 바이낸스가 좀 세계 최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 기준이라서 네. 고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당국의 그 서비스 등록, 라이선스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벌금을 좀 높게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한데 이 머스크가 가상화폐 지지자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단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요.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을 좀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매각은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 가운데 약 75%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네요. 네, 굉장히 상당 부분 판매를 한 거고요. 네. 다만 이번에 그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거시경제 그리고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판 거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테슬라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라거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테슬라는 뭐 향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이 경제 우려, 그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 우려가 커지면서 이거를 매각을 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했다는 맥락입니다. 거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가상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이 나온 이후로 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업계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매각한 게 아니라 어떤 거시경제 요인 때문에 판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또 다시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뭐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 거래소 등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소식이죠? 네, 그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한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원래는 내국 법인의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청 기인수를 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였는데요. 네. 이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세제 개편안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원래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개편안에서는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된다고 이렇게 변경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당국에서 섣불리 과세를 하기보다는 뭐 이런 거래 내역 제출이라든지 이런 과세 전반의 정비를 충분히 완료한 후에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ISMS가 뭔가요? 네, ISMS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네.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인증에 한 가지 제도적 충돌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새롭게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IS 인증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제도적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예비인증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요. 네. 2개월 이상의 실적이 없더라도 이 예비인증 제도를 밟으면은 바로 신고 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들어가려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도가 좋게 개편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